25년, 26년 빅뱅 폭발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투자하셔라. 적어도 향후 5년 정도는 정말 이거 투자해야 된다. 너무 저로이기에다. 코스모 신소재가 여전히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주가 상승 여력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전액 같은 경우는 또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큰 구간이고, 그 다음에 뭐 동박이나 알박 이런 쪽 업체 같은 경우도 상승 여력이 여전히 몇 배씩 있는 업체들이 있죠. 소장님에게 여러 질문 준비했는데 그전에 소장님께서 2025년 네. 빅뱅 폭발을 네. 앞두고 2차 전지 네. 투자를 이 방향을 놓치면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일단 그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제가 중간중간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 빅뱅 폭발이 어떤 이야기인 거죠? 이제 전기차 전환이 되잖아요. 네. 그 전기차 전환의 사실은 본격적인 빅뱅 폭발은 25년, 26년이거든요. 그때 그 미국을 필두로 해서 유럽, 일본의 이제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주요 전기차 라인업들이 그때 막 대거 쏟아져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른바 이제 전기차가 정말 본격화되는구나. 시장이 완전히 광범위하게 확산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리는 첫 걸음을 떼는 해인 거고요.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2년 정도, 21년, 22년, 이 무렵에 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모델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펙 준비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터리 뭐 계약을 지금 계속 맺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성차 업체들의 이제 주문에 따라서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해서 공급해야 되는 해가 25년, 26년이다. 그러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폭발하는 거죠. LG엔솔 비롯해서 이제 국내 배터리 3사들.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이제 캐파가 25년, 26년에 구축되는 캐파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최소 지금보다 한 3배 이상 많은 그런 캐파들이 이제 구축이 돼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배터리 3사들이 그렇게 배터리를 생산하려면 소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소재를 생산하기 전에 이제 캐파를 구축해야 되니까 이제 그 장비 발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25년, 26년, 특히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평균 생산 캐파가 3배 늘어난다는 것은 소재 수요량도 최소 3배씩 늘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실적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적이 폭발할 때 제가 어디다가 이제 그 이야기 했더니 어떤 분이 뭐 그러면 저는 기다렸다가 빅뱅 폭발할 때 투자할래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빅뱅 폭발하기 전에 뭐 수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계속 이제 그 계약 금액 늘려가면서 실적이 증가하면서 25년, 26년에 폭발한다는 거지, 그 전에 아무 변화가 없다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25년, 26년 빅뱅 폭발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투자하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2019년부터 그 2차 전지 투자 되게 강조했던 사람이고, 개인적으로나 저희 연구소 구독 회원분들한테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지난해 이제 조정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 향후 5년 정도는 이 산업이 10년, 20년, 30년 뻗어나갈 산업이지만, 적어도 향후 5년 정도는 정말 이거 투자해야 된다. 너무 저로의 기회다. 그리고 5년 동안 2차 전지 투자해서 5년 후에 빚 없이 집 사라. 집 사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 한 상반기, 그리고 7월 중하순 정도까지는 사실은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이제 뜨겁게 달아올랐죠. 그래서 이제 지금 조정 오니까, 봐라, 이제 거품 다 빠졌다. 이제 고점에 물린 사람들 절대 회복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건 산업의 성장성을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그 기업들한테서 어떤 흐름이 생기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긋핥기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빅뱅 폭발은 25년, 26년이고, 아직 그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몸 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5년, 26년부터 폭발한다. 그때부터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때 폭발하는데, 빅뱅 폭발인가 이렇게 폭발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도 사실은 계속 올라가고 있겠죠.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거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지금이 되게 그래서 매수하기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25년, 26년 빅뱅 폭발을 앞두고 소재 계약, 이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중에 다 대부분 정리돼야 되거든요. 그게 줄줄이 나온다니까요. 그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뭐 정권사에서도 잘 이야기 안 하고. 근데 저는 탐방을 곳곳에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 소재 업체들 다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장비 업체들도 뭐 장비 발주가 계속 지연되고는 있지만 뭐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5년에 가동하려면 25년, 26년에 가동하려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캐파 구축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시점으로 보자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늦어도 나와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줄줄이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량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1월부터 그 에코프로가 150만 원 찍었을 때가 한 7월 25일, 6일 막 7월 말쯤이었거든요. 어쨌든 1월부터 7월까지는 조정은 있었어도 결국에는 이제 우쪽으로 확 치고 올라갔는데 8, 9, 10월 초순, 그러니까 고작 한 2달 정도 만에 굉장히 좀 많이 망가진 거잖아요. 망가졌어? 네. 어쨌든 주가는 하락했으니까 2달 정도 안 된 시간에 이렇게 배터리 주들이 크게 하락한 이유는 뭔가요? 그 에코 프로만 보면 이제 반토막 난 것처럼 보이고 뭐 한 40%? 그다음에 그리고 사실 15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장중 고점이지. 장중이죠. 정가 기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110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고점에 피레침 찍을 때 산 사람이 엄청 많은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일단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부당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막 피크를 찍다가 이제 지금 내려왔는데 뭐 내려올 만한 이유들이 조금 있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섹터가 뭐 예를 들면 성장성이 다 했느냐 그래서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갈 거냐 그러면 진짜 경기 순환주죠. 무슨 구조적 성장주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조정이 크게 안 길어질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분기에 뭐 소재, 장비, 수주,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볼 때 오래 안 갈 것 같고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건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첫 번째 일단 너무 많이 올랐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에코프로 뭐 120만 넘어서 뭐 장중 150만 원 찍고 이럴 때는 사실 그게 뭐 꼭 개인 투자자들이 막 덤벼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이제 공매도 치다가 버티지 못해서 이제 숏스퀴즈가 연달아 나면서 이제 그게 사실 오버슈팅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기간을 거친 거죠, 지금. 조정은 제가 볼 때 웬만큼 거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버슈팅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다 배경이지만,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양극재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소재 업체들의 이제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이런 이제 전망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주가 하락의 빌미가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연준이 이제 좀 더 높은 금리 수준에서 더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전체가 좀 지수가 이제 하락하는 영향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좀 버무려졌는데 일단 뭐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뭐 매크로 흐름 따라서 투자하는 건 그건 개인 투자자가 하면 되는 방법이 아니고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그 투자의 대가들은 매크로 흐름 보고 투자라고 절대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시스템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 한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 지금. 그리고 그 여파도 제가 볼 때 시장에서 웬만큼 어느 정도 소화된 상태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이제 양극재 그 3분기 실적 악화에 이제 영향을 미쳤던 그게 이제 그 리튬 가격 때문에 그런데요. 양극재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리튬 가격이 뭐 지난해부터 이제 계속 좀 높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올 들어서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비쌀 때 사온 걸 이제 판가에 전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때 전이를 못한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리 계속 높을 것 같으니까, 가격이 높을 것 같으니까 미리 이제 사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리튬의 이제 재고 자산 이제 손실이 그 실적에 영향을 미치면서 3분기 실적이 실제로도 안 좋은 걸로 저도 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석유 제품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원재료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뭐 업체들이 다 비슷한데 그게 결국은 이제 판가에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재고 문제만 없으면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가끔씩 나타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사실은 이게 양극재 업체들
경우에는 일종의 중간에 이제 뭐 가공을 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서 사실 이익률이 그렇게 뭐 크게 나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 같은 이런 업체들은 보면 기존에 이제 리튬을 많이 사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재고자산 손실 처리를 하면서 LNF 같은 경우는 이미 2분기에 이제 두드려 맞았고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도 3분기 실적이 이제 안 좋은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그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판가에 연동되기 때문에 그 양극할 물질 공급 가격 자체는 뭐 리튬 가격에 연동해서 일부 이제 조정이 됐지만 영업이익률 자체는 전분기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익률은 웬만큼 다 커버하게 돼 있다. 근데 3분기 실적은 사실 그래서 약간 일시적인 흐름인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조적 성장주라고 하면 이런 일시적 흐름과 상관없이 사실은 조금만 지나면 그냥 뭐 정상적인 실적 궤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실적 악화를 빌미로 해서 주가 하락이 오면 사실 그때는 매수기회죠.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굳이 이제 더 첨언하자면 리튬 가격도 지금 아마 바닥 다지고 이제 곧 상방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은 근데 좀 많이 떨어지긴 했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하려면 약간의 그 일반인 분들이 좀 개념을 하나 좀 익히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분립 효과라고 하고 우리말로 옮길 땐 채찍 효과라고 번역을 하는데 채찍을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말에 이제 채찍을 확 후려 갈기면 이게 이제 손목에 이제 스냅을 주는 부분은 진폭이 작은데 끝에는 되게 이제 그 진폭이 커져서 이제 말 덩어리에 전달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모양을 딴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상품에 또는 제품에 소비자 접점부터 해서 여기서 이제 멀어져서 뭐 소매, 도매, 뭐 그다음에 이제 생산업자 그러니까 제조업자 여기서 뭐 원재료 공급업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광물, 원소재, 이까지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류로 올라갈수록 이제 어떤 가격 신호에 따라서 또는 그 수요 공급의 신호에 따라서 이 진폭이 굉장히 크게 널뛰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리튬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거치고 나서 공급망 교란이 가뜩이나 이제 심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이제 커지는 이제 시그널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쪽에, 리튬 수요가 급증을 했죠. 네. 단기적으로 급증을 했는데, 급증하다 보니, 이제 리튬 공급이, 딸린다 이렇게 되고, 또 그게 편성하는 게 뭐냐면, 이게 리튬 가격이 올라갈 거다. 하니까 사람들이 오르기 전에 더 사재기 하는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정상적인 그냥 수요가 정확하게 끝까지 전달이 된다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 수요가 좀 부족할 때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갔다가 공급이 조금 넘친다 이럴 때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느슨하게 떨어졌다가 이러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막 널뛰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차 시장이 막 이제 성장한다. 그래서 배터리 공급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양극재 SNL 리튬 막 수요가 엄청 늘어날 거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보니까 사재기 이야기에서 이제 조금씩 주문을 앞단에서부터 조금씩 주문을 조금씩 더하면 이게 누적이 되면서 뒤에 가면 앞에 어마어마한 지금 전방 수요가 발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막 이제 리튬 가격이 급등했다가 또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그 뭐 2차 전지의 그 광물 밸류 체인은 그 중국 의존도가 뭐 평균 한 70%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화되고 그러면서 그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이제 구조조정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일시적으로 이제 굉장히 공급 과잉인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역의 현상이 반대의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앞에서 갑자기 있던 리튬 수요도 갑자기 없어지고 그리고 미리 사두려고 했던 수요도 이제 기다렸다가 예를 들어서 리튬 가격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이제 포지션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방송하기 전에 이제 어제 그 중국의 리튬 선물 시장에서 그 뭐 장중에 상한가도 가고 뭐 하여튼 굉장히 이제 급등하는 현상이 이제 발생했거든요. 그거는 뭐 일부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제 리튬 공급을 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이제 조정이 끝나고 조금만 이제
리튬 수요가 다시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면 이렇게 이제 바로 급반등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호가 저는 이미 나타났고, 이미 그 미국 시장 조사 업체인 이제 트렌드포스 같은 데는 9월 정도가 리튬 가격 바닥권이고 이걸 바닥권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칠레의 뭐 SQM 같은 그 주요 리튬 광산 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10% 오른 가격으로 그 계약을 맺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들이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바닥권에 이른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중국 시장하고 중국 외 시장의 광물 밸류 체인도 달라지게 될 텐데, 특히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5년, 26년 빅뱅 폭발이 일어나려면 소재 업체들의 이제 계약과 실제로 이제 그 생산이 뭐 내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재가 본격적으로 진짜 주문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리튬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튬 가격이 이제는 오른다 싶으면 지금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안 사고 있던 업체들이 다시 이제 막 주문을 막 스스로 앞다퉈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24년에는 특히 24년 1년 정도에 걸쳐서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 단선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단선적인 사고에 빠져 있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점진적으로 빠지고, 그 수요 공급이라는 게 흔히 말해서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수요 공급이 이제 그 균형을 이루는 게 상당히 일반적인 모델인 것처럼 많이들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은 늘 동태적으로 움직여요.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그 진폭들이 사실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게 현실이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왜 맨날 뭐 돼지고기 파동, 뭐 소고기 파동 이런 게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사람들이 뭐 돼지고기를 엄청 먹고 뭐 소고기를 엄청 먹고 또는 김치를 엄청 먹고 그래서 뭐 배추 파동이 나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약간의 어떤 공급, 수요 이런 것들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되게 흔히 이제 마진을 한 상황에서 마진을 하다고 표현하는데, 마진을 한 상황에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굉장히 큰 진평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광물 시장은 특히나 그 공급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장이어서 네. 지금 이제 수요가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뭐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리튬 가격이 급락하지만 거꾸로 그래서 수요가 이제 좀 올라가게 되면 공급은 빨리 안 늘어난단 말이에요. 보통 리튬 강산 개발해서 빨리 공급한다고 그래도 7년,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방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러면 내년 특히 25년, 26년 정도까지 갈 때는 소재 쪽, 소재에 필요한 그런 광물들 그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저는 리튬 가격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형적으로 그냥 이렇게 점진적으로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것보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리튬 가격이 회복되는 건 2차 전지 주가에 당연히 영향이 미치겠죠? 그게 이제 뭐 이른바 리튬 비롯한 리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광물들이 다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리튬, 뭐 니켈, 코발트 이런 광물 가격 다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뭐 양극박, 음극박에 쓰이는 뭐 구리,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조차도 다 이제 연동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올라가면 뭐 이제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그래도 그 가격이 올라갈 때, 광물 가격이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판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 사이즈가 커지는 효과가 있고요. 매출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익률이 조금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약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리튬 가격의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사실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주들이기 때문에 그 소재 업체들의 상승세는 큰 흐름에서 이제 뭐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에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한다고 보면 그 폭이 상당히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네. 지금 2020 주가 조정 많이 받았고 2025년 빅뱅 폭발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에 지금이 참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너무 좋은 기회죠. 네, 그럼 지금 좋은 기회다라면 뭐 지금부터인지 아니면 조금 이제 좀 더 기다렸다가 담아야 한다는 건지랑 그 다음에는 지금 어쨌든 조정받은 종목들이 꽤 있긴 하잖아요. 네. 좀 어떤 것들을 위주로 지금은 충분히 조정받았다고 생각되는 개별 종목들은 그냥 담으시면 되죠. 네. 근데 담으실 때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해서
예, 여러 차례 나눠서 담으시면 되고요. 이미 뭐 현금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그 포트 안에서 보셔서 이게 이제 뭐 주식 갈아타기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제가 이제 포트 단위로 투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포트 안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주가 조정기에는 그 각 종목별로 가격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가격 대비해서 지금 그러니까 낙폭이 큰데 예를 들어서 매력이나 그 회사의 가치가 여전히 큰 기업이라면 그런 기업들 위주로 예를 들어서 그 매력도가 떨어지는 기업을 일시적으로 팔고 바로 이어서 기다리지 말고 예, 바로 이어서 이제 갈아타는 식으로 저기 이제 보통은 현금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개념인데 현금이 떨어졌을 때는 상대적으로 예, 그 포트 안에서 예를 들어 금, 은, 뭐 동이 있다 그러면 동을 팔아서 금을 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 갈아타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보시고 그것까지도 다 했다. 그러면 전부 하시면 됩니다. 네, 전부 하시면 그리고 적어도 지금 사시면 제가 볼 때 지금 가격에서 웬만한 소재주들 똘똘한 거 뭐 그다음에 증권가나 이런 데서 이제 또는 테마주에 얽혀서 뻥튀기 돼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면 지금 2차전지 업계에서 웬만큼 실적 나고 중요한 소재로 쓰이는 그런 업체들, 그 중에 똘똘한 업체들 골라서 투자하면 저는 기본으로 향후 3년 안에 평균 3배 수익 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탐방 다녀본 결과로는 4, 5배 뭐 올라가고 뭐 경우에 따라서 7, 8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종종 눈에 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걱정 없이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괜히 잔머리 굴리지 말고 향후 3년간은 그냥 2차 전지에 굉장히 높은 비중을 실어서 예, 투자하시면 된다. 그리고 투자하실 때 괜히 뭐 가능하면 물론 이제 너무 오버슈팅이다 싶을 때 예를 들면 뭐 지나고 나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때는 제가 뭐 여행 중이라 뭐 이야기할 틈도 없었습니다만 그 7월 하순처럼 그렇게 너무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조금 약간 이제 수익 실현을 해두시고 그 한 20-30% 정도 그다음에 그 자금 가지고 나중에 조정받을 때 지금처럼 그럴 때 현금 활용해서 더 담아두시고 하는 식으로 3년을 가시면 몇 배씩은 다 봅니다. 자꾸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맨날 단타 매매, 테마 추정 매매 또는 수익 매매 무슨 그리고 기관이 주도하는 그런 모멘텀 플레이 이런 거 따라가느라고 샀다 팔았다 자꾸 하고 이 섹터 저 섹터 넘나들어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향후 3년 동안은 2차 전지 섹터에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특히 지금 같은 구간에서 비중 실어서 투자해 주시면 3배씩은 다 봅니다, 3배.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뭐 그렇게 어렵게 막 차트 보고 무슨 온갖 매크로 흐름 다 살펴가면서 투자하려고 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셀도 있고 뭐 소재도 있고 부품 장비도 있는데 좀 어디에 좀 더 힘을 실어야 되나요? 뭐 셀도 뭐 많이 좋아질 거고요. 예를 들면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 3분기 실적 나온 거 보니까 그 미국 첨단 제조 세액 공제라고 하죠. AMPC 혜택을 받아서 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폭이 이제 계속 커질 거고 특히 그게 이제 25년, 26년 정도 가면 엄청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LG엔솔 같은 경우는 그 25년 정도 가면 지금 영업이익보다 한 3배 정도 많을 걸로 추정을 했는데 어제 3분기 실적에 AMPC 반영된 거 보니까 한 4배까지 가능하겠더라고요. 매출은 최소 2배에서 2.5배 정도 나올 거고 그러면 저 배터리 셀 업체가 그 정도 성장한다고 할 때 그 밑에 훨씬 실적 규모나 시총이 작은 소재나 이런 업체들은 얼마나 성장을 할까요? 네. 최근에 제가 갔다 온 뭐 데들 중에는 실적 기준입니다. 네. 그 실적 기준으로 그냥 관련 매출이 지금 1,000억, 2,000억 나오고 있는데 한 2, 3년 지나면은 이게 뭐 1조 5천억, 2조 원씩 나올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많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놀라시죠? 네네. 아니, 그 2, 3년 만에 네. 매출이 뭐. 아니, 그러니까 그 빅뱅 폭발을 왜 빅뱅 폭발이라고 하겠어요. 예. 네. 제가 어제도 그 반도체 장비업체 한 군데,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업체 한 군데 갔다 왔거든요. 네. 그 제가 뭐 다른 섹터는 관심이 없고 뭐 안 가봐서 제가 2차전지 강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 군데를 다 가봐도 아니 2차전지 가면은 막 기본적으로 상승폭이 막 실적으로만 따지면 뭐 5배, 10배 이런 업체들도 있고 몇 년 안에 다들 막 엄청 업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 웬만큼 뭘 한다는 업체들 중에는 향후 몇 년 동안 예, 실적이 몇 배씩 늘어난다는 계획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거든요. 그게 단순히 계획이 아니라 뭐 고객사로부터 이제 받을 뭐 주문 물량, 뭐 계약 물량,
캐파 물량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 미래에 가깝죠. 예. 그런데 다른 뭐 섹터 가보면 뭐 활발하게 성장한다고 그래도 한 해에 50% 성장한다 그러면 많이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2차전지는 지금 향후 3년 동안에 예, 막 실적이 뭐 5배, 10배 성장하는 업체들도 나온다니까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주가가 일부 또는 뭐 지금도 꽤 반영돼 있는 업체들도 있죠. 그러나 찾아보면 실제로는 그 반영이 안 돼 있고 최근에도 뭐 조정받은 2차전지 업체들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에코프로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약간 뭐 이제 배터리 IC 때문에 저 에코프로가 2차전지 섹터에서도 이제 주도주, 대장주 비슷하게 이제 좀 돼버린 측면이 있는데 에코프로만이 저 소재 업체이고 에코프로만 2차전지의 뭐 그 주요 업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에코프로가 물론 이제 중요한 업체 중에 하나죠. 그래서 되게 그 한국에서 2차전지 소재 업체로서 되게 모범적으로 비즈니스를 잘 확장해가고 있고 또 수직 통합 체계를 구축한 업체로서 굉장히 뛰어난 업체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되게 그런 업체가 잘 되도록 응원해줘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그 지금 현재는 에코프로 BM이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그래도 5배, 여기서 다시 5배 더 오른다. 이렇게 상상하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시장에 충분한 관심을 못 받거나 아니면 그동안 시장에서 되게 이제 그 조정을 많이 받은 2차전지 업체들 중에서도 올해 들어와서 계속 오르기만 한 게 아니라 떨어진 업체도 많아요. 주가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주가가 계속 이제 뭐 계속 바닥권에서 기고 있거나 이런 업체들 많거든요. 그런 업체들 중에 실적이 몇 배 성장하면서 주가가 뭐 3배, 4배, 5배 가는 업체들은 많고, 그 중에 일부 업체들은 제가 대략 계산해보면 7, 8배씩 가겠더라고요. 그런 업체도 몇 군데 발굴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한 최소 한 서너 배 이상 오를 업체들은 10숟가락으로도 다 못 꼽아요. 향후 3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뭐 개별 종목 다 언급은 안 하겠지만 뭐 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시총이 큰 회사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할 수는 있는데 뭐 아니죠 그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냥 그런 업체 말고 에코프로 BM만 따져보자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그 장중에는 50몇만 원 찍은 날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20몇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오늘 뭐 지금 장 상황을 제가 모르겠지만 대략 한 23, 4만 원 정도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얘가 제가 볼 때는 한 3년 정도 지나면 75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 BM만 그냥 투자하셔도 돼요.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러시면 되고 지금 24만 6천 원이네. 그러니까요. 네, 그냥 에코프로 BM 같은 회사만 투자해도 제가 볼 때는 70만 원은 넘어요. 3년 후에는. 그래야 정상이고. 근데 뭐 조금 더 예를 들면 코스모신 소재 이런 업체도 제가 볼 때는 코스모신 소재 같은 업체는 이제 저희가 소개했지만 이미 뭐 시총이 뭐 4, 5조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언급해도 크게 뭐 이제 시장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 아직 별로 안 알려져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유상증자 진행 중인데 이게 대략 마무리되고 나면 뭐 글로벌 배터리 업체 한 군데랑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 보통 합작법인은 이게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 BM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캐파가 되게 커져야 되거든요. 안 그러고 합작법인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10만 톤 단위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코스모신 소재가 뭐 내년 말까지 이제 구축 예정인 게 이제 10만 톤인데 그거 더블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삼성 SDI하고 SK온도 내년 중에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거든요. 그 다음에 그 완성차 업체의 내재화 물량에 아마 배터리 공급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 외에 뭐 전구체라든지 뭐 리튬 니켈 강사 사업 이런 것들도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코스모신 소재가 이제 저희 연구소가 소개할 때 2만 천 원대에 소개해서 이게 20몇만 원 갔다가 지금 한 16만 원대 정도에서 이제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지금 뭐 한 4조 5천억 정도 시총인데, 예를 들어서 27년 정도를 잡자고요. 조금 넉넉하게 잡을게요. 그러면 25만 톤 캡하면 그때 양재 리튬 가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때는 리튬 가격이 상당히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그 만 톤당 5천억 원만 잡을게요. 양극할 물질 LG화학에 올 봄에 공급한 게 6천억대에서 공급하긴 했는데, 그냥
하여튼 5천억대로 잡아서 그러면 계산을 하면 12조 5천억이 나오거든요. 12조 5천억에 그 영업이익률 8%만 잡으면 대략 1조 가까이 돼요. 1조의 영업이익 멀티플 주면 20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총이 5조가 안 되니까 4배 반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되죠. 주가가. 예,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이런 산업이에요. 근데 제가 코스모신 소재의 수익률이 굉장히 뛰어난 거냐? 제가 생각할 때 평범해요. 평범한 수준이고 그보다 지금 안 알려져 있는 그 조정 많이 받은 소재주들 중에는 제가 볼 때 5배 이상 오를 종목들도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셔야 된다니까요.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보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존의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양극재 말고도 전해액, 뭐 분리막, 또 음극재, 동박, 알박 이런 쪽으로 또는 그 관련해서 뭐 원통형 배터리 관련한 그런 이렇게 뭐 소재라든지 등등 이런 그 소재 업체들을 다 한번 다시 훑어보셔야 됩니다. 훑어보셔서 조정 많이 받았고 근데 그 업체들 가운데 향후에 소재 공급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업체 이런 업체들 잘 가려서 투자하시면 지금 투자하기 정말 좋은 구간이에요. 네. 엄청 쉽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기업 몇 개 골라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이에 굴곡은 있겠지만 3년 후에 평균 제가 볼 때 3배 이상 오른다니까요. 다. 제가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탐방을 진짜 곳곳에 다녀보잖아요. 그 다녀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정 구간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bliss in disguise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된 축복인 거죠. 사실은 되게 이제 조정 오면 사람들 뭐 마음 불편하고 힘들어한다는 분들 많은데 지금 조정 구간은 엄청 즐기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도 조정 구간은 싸게 사서 주가가 오를 때 그러니까 수익 낼 준비를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야기부터 좀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조정 온다 그러면 되게 힘들어하고 뭐 불편해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투자를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한다고 그러면 조정은 사실은 또 한편 조정 그대로 즐기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조정기 때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 낸다는 게 뭐예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거잖아요. 그럼 조정기 때 조정이라고 하는 싸게 사는 구간이 없으면 어떻게 비싸게 팔아요? 예, 맨날 비싸기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조정기는 되게 좋은 구간이고, 더구나, 이게 뭐 2차전지 섹터 같은 게 뭐 경기 순환주도 아니고 구조적 성장 섹터인데, 예, 여기에서 특히 빅뱅 폭발, 25년, 26년 빅뱅 폭발을 앞두고, 소재와 장비의 어떤 뭐 수주, 그 다음에 각종 계약이 잇따라 나올 수 있는 지금 구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예, 조정이 왔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게. 네, 막 담으셔야 된다니까요. 현금 여력이 있다고 그러면. 네. 그럼 소장님은 이번 조정 구간에서 더 사셨나요? 최대한 샀죠. 최대한 샀는데 제가 예전 같으면 이게 뭐 시장의 주목도 높지 않고 또 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편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수익 실현을 하고 뭐 그래서 오버슈팅 할 때는 수익 실현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조정 구간에 사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7월 달에 주고 오버슈팅인 것 같아요. 여행 가서도 제가 여행 갈 때 징크스가 있어요. 제가 여행만 가면 떨어져요? 주가가 떨어져요. 근데 이제 저 오버슈팅인 것 같아서 좀 수익 실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수익 실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괜히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이제 좀 뭐 그동안 좀 소개 안 했거나 또는 소개를 한 지 오래돼서 그 뭐 오해받지 않을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일정하게 이제 현금 좀 확보해 놨다가 최근에 이제 있는 힘껏 하여튼 뭐 주스 담았죠. 주스 담고 사실은 제가 빚을 거의 안 쓰는데 이번 구간은 사실 빚을 약간 썼어요. 왜냐하면 진짜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탐방 가본데 이렇게 매력적인 구간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매력적인 종목들을 놔두고 그냥 막 뻔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거기다가 주가도 너무 착하게 잘 조정받아 있는데 많이 샀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여행 갔다 오고 나서 한 달 반쯤 전에는 그 정도쯤에는 제가 뭐 저희 이제 선대인 TV 라이브 방송할 때 3분기에 소재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당분간은 장비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을 것 같으니 상대적으로 장비주 쪽 비중을 일시적으로 좀 늘려놔라 이렇게 이제 조금 조언을 했었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소재주들이 더 가파르게 떨어지긴 했지만 장비주들도 이제 어느 정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덜 떨어졌어요. 장비주들은. 그런데 이제 지금 국면에서는
장비는 그동안 뭐 이렇게 발주가 사실 조금 지연됐고, 근데 소재도 이제 곧 계약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소재와 장비가 같이 계약이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장 사두기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임박한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고 소재가 이미 조정을 많이 떨어졌다는 건 조정을 많이 받은 구간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지금 국면에서는 굳이 담다면 소재 쪽을 더 훨씬 큰 비중을 실어서 담는 게 좋겠다. 물론 장비도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장비들도 모멘텀이 있는데 뭐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뭐 우선순위 측면에서 소재가 같은 값이면 소재의 모멘텀들이 클 수 있고 소재 업체들의 어쩐 뭐 실적이나 주가 업사이드가 장비 업체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향후 3년을 보면 그 지금 구간에서는 소재에 좀 더 비중을 좀 더가 아니라 소재의 비중을 좀 더 확실히 실어서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죠. 최근에는 또 2차전지 원래 대장주가 어쨌든 시장에서는 에코프로가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포스코홀딩스로 바뀐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포스코홀딩스는 원래 소장님이 좀 좋게 보셨던 종목이잖아요. 저는 아니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뭐 포스코 퓨처엠 다 좋게 보죠. 그렇죠. 2차전지 산업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배터리 RC의 이제 8종목 픽하고 저의 이제 뭐 스몰캡 위주의 픽은 관점이 다른데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좀 다른 게 아니라 사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가 잘 될 거다. 이거는 원래 이제 지금 박순혁 소장님이 추천 8종목 박순혁 이사님 추천 종목 8종목 여기 뜰 거고 아마 이전에 소장님이 이전에 나오셔서 좋게 말한 종목들은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LG엔솔루션, 코스모 신소재, 뭐 유수성 FNC, 사마 알미늄, PNT, 뭐 DNT, 하나기술, TCC, 대보마그네틱 정도. 이전에 이제 요 종목들이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대보마그네틱은 아니었나요? 다른 방송에 나와서 제가 좋다고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대보마그네틱은 아닌 걸로. 대보마그네틱은 왜냐하면 제가 올해 언제죠? 그 대주주들 간에 이제 그 갈등이 발생하면서 바로 직후부터 제가 그 저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저희가 이제 대보마그네틱은 사실 2019년에 17,000원 가격부터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9만 원까지 갔었죠, 지난해. 그래서 한 뭐 거의 4배 반 이상 오른 구간이 있었는데 근데 뭐 사업적으로는 되게 좋았는데 대주주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건 대주주 갈등이 일어났는데 특히나 소재 사업 쪽이 앞으로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 소재 사업을 이끌던 이제 그 대주주 저 아들인 대주주분이 이제 뭐 물량을 다 던지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망가지는 징조라고 생각을 해서 저 리뷰를 하면서 이미 몇 달 전부터 이거 대보마그네틱은 이거 펀더멘털이 깨진 거기 때문에 이럴 때 미련 없이 다 정리하시라 이렇게 요거 빼고 앞에 10개는 이제 좋게 말하셨던 좀 그런 종목이었고. 저 좋게 말한 게 사실 다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거꾸로 뭐 이제 제가 좋게 본다는 것은 배터리 IC의 8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분은 2차 전지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거다. 그렇죠. 그럴 때 사람들이 막 복잡하게 뭐 저처럼 뭐 이렇게 스몰캡을 다 할 수 없죠. 사사치 다 디디면서 이렇게 뭐 투자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2차 전지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요 업체들 이제 뽑아서 그 업체들의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면 대부분 그냥 뭐 웬만한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잘 날 거다. 이런 관점인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저도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LG엔솔 뭐 다 중요한 기업들이고 장기적으로 다 성장하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제가 스몰캡 위주로 투자하는 이유는 스몰캡이 상대적으로 이제 시총 규모가 작고 근데 이런 회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관련 매출이 갑자기 뭐 2천억 하다가 1조 5천억 2조 원 가면서 그게 이제 주가가 크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기대감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구간에서 투자를 해놓으면 그게 그냥 뭐 2, 3년 만에도 5배씩 막 이렇게 오르는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회들을 이제 포착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그쪽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 중에 이제 뭐 일부 이제 업체들을 제가 이제 뭐 봄까지는 소개를 했죠. 김작가 TV 나와서도 제가 이제 언급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제가 한편으로는 배터리 IC 8종목은 사실 기본적으로 다
대체로 대형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코멘트를 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저도 이제 뭐 그 영향을 충분히 생각을 뭐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뭐 김작가 TV 같은 데 나와서 좋게 언급하고 나면 이게 꼭 뭐 제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뭐 주가가 오르는 상관관계가 이제 보이니까 특히 스몰캡은 저 같은 사람 정도가 김작가 TV 같은 이런 대형 채널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상당히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진 거죠. 그러나 그래도 뭐 개별 종목을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3년 정도 범위 안에서 보자면 여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저희 연구소 소개한 종목들 중에는 올 들어서 꽤나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막 뭐 섣불리 들어오시거나 또는 조정을 받았다 해도 그리고 조정 받다가 또 최근 며칠 사이에 또 막 튀어오른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업사이드가 여전히 뭐 최소 2배에서 3배, 4배까지 있는 종목들이지만 어쨌거나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뭐 잘 모르신 분들은 뭐 저희 연구소 종목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을 참고하셔도 되나 여전히 이제 주요 플레이어들이니까 스몰캡이지만 그 업계에서 그래도 되게 똘똘한 이제 스몰캡들이니까 길게 보시면 분명히 하여튼 뭐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에 소외되어 있지만 여전히 몇 배씩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되게 많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러면 약 올리는 거 같나? 그렇죠. 아니 되게 많다라는 거는 뭐 이해되죠. 그걸 어떻게 찾냐고요 저희가. 자, 안 되는 걸 일단 대략 그래도 그 일종의 이제 지워 나가면 그래도 남아 있는 것들은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걸 속어법이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양극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많이 성장할 텐데 그 양극재 업체들은 이미 이제 많이 커져 있잖아요.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는 여전히 저는 주가 상승 여력만으로 볼 때 그 회사는 후발주자고 여전히 아직은 이제 좀 그 캐파나 실적이 선두 업체들하고 비교할 바 아니지만 주가 상승 여력 면에서는 저는 코스모시 소재가 여전히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주가 상승 여력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양극재 업체들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배씩은 오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음극재 중에서는 사실은 제가 좀 조심스럽거든요. 음극재는 둥그렇하게 우리가 업체가 없는데 실리콘 음극재를 한다는 업체들이 있긴 한데 그 업체들 이렇게 그 증권사에서 그 밸류에이션 테이블 이렇게 내놓고 실적 추정한 거 보면 지금 25년에 한참 성장했는데 지금 영업이익 멀티플로 거의 한 25배, 30배 가까이 되는 그런 업체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5배 오른다는 건 지금 시총에서 그 25년 갔을 때 그 실적의 힘만으로 그냥 영업이익 멀티플 15배나 20배 정도만 줘도 그냥 뭐 한 5배 정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음극재 중에 지금 뭐 실리콘 음극재 한다는 이런 업체 보면 25년 실적 가봐야 영업이익 멀티플의 지금 주가 수준이 25년 실적에 영업이익 한 25배, 30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많겠냐는 거죠. 많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뭐 그 회사가 또 그 사이에 얼마나 이제 어떤 큰 뭐 돌파구를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제외하시면 좋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게, 이거는 이제 종목이 크니까 제가 좀 그런도 하고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SKIT 같은 경우에. 그런 업체는 분리막 업체인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소재 중에, 이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낫겠는데, 이거 배경 설명부터 조금 드리면, 왜 배터리 셀 업체뿐만 아니라 소재나 장비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반도체 산업 성장할 때와 지금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지금의 이제 SK 하이닉스로 있는 뭐, 현대 반도체 이런 것들이 성장할 때는, 사실은 그 그룹의 메모리 반도체 이 사업 외에는, 옆에서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소재나 장비 업체들이 거의 없을 때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 산업이 커지면서 소재 장비 업체들이 하나 둘씩 이제 커지면서 같이 온 거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섹터는 되게 투자 관점에서도 매력적인 게 뭐냐면 배터리 셀 업체만 크는 게 아니라 소재와 장비가 지금 동시에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소재를 보면 양극재도 한국의 지금 캐파가 제일 커지고 있고 기술력도 제일 앞서가고 있고, 근데 이쪽이 조금 딸리는 쪽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음극재가 좀 딸리고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분리막이 많이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이거는 분리막 같은 경우 일본의 도레이나 뭐 아사히 카세이 뭐 이런 업체들이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전액 같은 경우는 일본이 뭐 원천 기술 많이 갖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차이 없이 다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양극재, 전핵, 그 다음에 동박, 그 알루미늄박 이런 것들은 국내 1, 2, 3등이 글로벌 1, 2, 3등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뭐 분리막이나 이런 쪽에서는 SKIT 이런 업체들이 있긴 한데, 그런 업체가 아까 저 앞에 이야기했던 음극재, 그 실리콘 음극재 만든다는 업체하고 비슷한 거예요. 실적 추정을 25년 갔을 때 뭐 영업이익 멀티플로 한 20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도 지금 실적이 되게 좋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긴 해요. 근데 SKIT 같은 경우는 20몇 조로 상장해서 지금 한 6조 원대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조 원인가? 뭐 하여튼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5년 영업이익 멀티플로 따졌을 때 20배예요, 여전히. 그때 그 추정을 되게 긍정적으로 해서 이렇게 실적을 잡았는데도. 근데 분리막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생산 캐파를 그 이후에 빨리빨리 늘려가는 게 아니라 28년 이후에 생산 캐파를 늘리는 걸로 돼 있어서 25년, 26년까지 실적이 늘어난다 해도 그 이후에 그 실적이 계속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질 않아요. 근데 이게 양극재나 다른 소재들은 그 실적이 25년, 26년 지났어도 계속 가파르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저는 분리막 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소극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네. 예. 그리고 반면에 예를 들어 전액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주가가 사람들이 다 2차 전지 섹터면 다 올라가는 줄 알고 있는데 전액 쪽은 오히려 주가가 다 빠졌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제가 조정 잘 받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업체별로 예를 들면 뭐 이런저런 리스크가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일부 업체는 좀 대주주가 이제 지배구조 자체를 자기 그 상장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자기 개인 사익화하는 구조를 좀 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자금 조달 이슈도 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와 소통 안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탐방 안 하고는 사실은 투자를 뭐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불편한 이런 성향이 있어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회사의 재무구조 좋고 분석만 해서 본다 그러면 전액 업체들은 지금 웬만한 업체들이 다 몇 배씩 올라요, 제가 볼 때. 근데 제일 지금 안 갖고 다른 2차 전지 섹터, 그러니까 2차 전지의 다른 뭐 소재나 장비들이 갈 때도 오히려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액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만만하고, 그러면서도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큰 구간이고, 네. 그 다음에 뭐 동박이나 알박 이런 쪽 업체 같은 경우도 예, 상승 여력이 여전히 몇 배씩 있는 업체들이 예, 있죠. 근데 거기도 이제 좀 잘 골라야 되는 게, 가능하면 좀 기술적으로 뛰어난 업체, 좀 앞서 있는 업체, 이런 쪽들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전기차도 좀 싸게 팔잖아요. 이런 싸게 파는 전기차 시대가 한국 배터리의 기회인가요? 좀 안 좋은 건가요? 전기차를 지금 싸게 파는 건 단기적으로 보면 꼭 한국 배터리라기보다는 뭐 한국 배터리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이슈처럼 보이죠. 네. 네. 그러나 길게 보면 사실은 뭐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 노이즈들이 없어지면 사실은 오히려 전기차 시장 뭐 확대되면서 그 수혜의 가장 큰 부분을 사실 한국 배터리가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길게 보면 좋은 현상? 네, 이라고 봅니다.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전기차 가격을 판단하는 건 뭐 일단 경기 부진의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국면이 뭐냐 하면 전기차가 이른바 이제 하이엔드 차량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매력으로 따지면 상대적으로 이제 고가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구매층 위주로 이제 지금 전기차 시장이 확산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전기차 시장이 이른바 이제 볼륨 시장이라고 하는 중저가 시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미 이제 뭐 고가 차량 또 구매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이제 그
전기차 1차 구매는 일단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기차 시장이 더 확산되고 더 심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저가 차량으로 내려가야 되는 단계에 이른 거죠. 그런데 아직 배터리 가격은 그 수준까지 떨어지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지금 이제 중국의 LFP 배터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 왜곡 과장 보도인 거고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제 그러다 보니 당장 뭐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 중저가 시장도 이제 조금 뭐 차량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리고 테슬라 같은 이제 선도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중저가 시장까지 내려가기 전에 우리도 좀 가격을 다운시켜서 중저가 시장에서의 이제 그 사람들 테슬라에 조금 이제 길들이는 그런 선제적인 어떤 시장 진입을 일정하게 할 필요가 있는 단계에서 이제 전기차 가격이 다운돼야 되니까 그걸 지금 당장 가격대로 맞출 수 있는 건 LFP 배터리가 그 가격대를 맞출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LFP 배터리를 이제 채용하는 경우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근데 저는 이게 한 1, 2년, 2, 3년 정도만 지속될 흐름이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LFP 배터리는 아마 전기차 시장에서 잘 안 쓰이는 배터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좀 아직은 잘 모르는데, 지금 테슬라가 사실은 전기차 LFP 배터리를 특히 한국 뭐 모델 Y 같은 거 LFP 배터리 탑재해서 들여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이제 중국이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그 공가행 상태에서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 이제 가격을 다운시켰는데 그것도 충분히 안 팔려서 이제 중국에 생산된 차를 한국에 지금 사실 갖고 들어와 싸게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라고요, 사실. 그리고 지금도 LFP 배터리 뭐 굳이 채용한다는 데를 보면 그 뭐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유럽계 자동차, 뭐 벤츠라든지 뭐 볼보라든지 그 자회사인 폴스타, 뭐 영국의 MG 같은 옛날 그 브랜드 상하이 기차에 팔려간 그런 이제 그 브랜드들 중심으로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에 한해서 LFP 배터리가 일부 탑재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금 LFP 배터리가 자꾸 뭐 대세다, 뭐 그것 때문에 K 배터리 흔들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외국 보도가 이자 과장 보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중국에서 지금 비아디의 LFP 배터리가 어쨌거나 공급 가행 상태에서 싸게, 비아디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싸니까요. 그래서 많이 팔리면서 비아디는 다 LFP 배터리로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 비아디의 약진으로 인해서 중국 안에서의 이제 그 LFP 배터리 탑재율이 한 60몇 %대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걸 이제 글로벌 전체로 따지면 지금 현재로는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 100만 대, 뭐 유럽이 100만 대 조금 넘는 수준 이렇게 팔리는 단계인데, 저 중국은 600만 대 팔리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국 전기차 시장이 크고 이미 먼저 침투율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 비아디가 그렇게 이제 쭉 올라가면 그걸 글로벌 평균 내버리면 이게 LFP 배터리 탑재율이 엄청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글로벌 평균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이는 착시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중국 외 시장을 쪼개서 보면 가장 중요한 시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오히려 2, 3년 전에 LFP 배터리 탑재율이 12%, 13%이던 게 이제 6%, 7% 정도밖에 안 돼요. 반토막 났어요. 그거는 K 배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오히려 LFP 배터리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한다고요. 거기다가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들 중심으로 해서, 또는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LFP 배터리 탑재된 테슬라, 이런 것들이 유럽 시장 들어가면서 LFP 배터리 탑재율이 뭐 한 2, 3% 되던 것이 뭐 4, 5%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 정도지, 전체 배터리 탑재율에서 크게 의미 있게 증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중국 시장에서 지금 그 비아디가 막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걸 가지고 뭐 LFP 배터리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자동차들 말고 뭐 포드라든지 일부 업체들도 LFP 배터리 탑재하겠다 이렇게 이제 저가 엔트리 차량 쪽에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데가 있죠. 있는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거나 이쪽 저가 시장도 자동차 업체들이 자기네들 브랜드로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이제 선점을 해놔야 되는데, 당장은 그렇게 이제 가기에는 뭐 한국 배터리가 생산하는 것이 충분히 싸게,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를 고려한 가격으로 따지면 한국 배터리가 싸요, 사실은. 가성비가 더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당장
저가 모델을 이제 하려면 어쨌거나 전기차 가격이 뭐 예를 들면 3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탑재할 수 있는 건 저 전기차 업체, 완성차 업체들이 마진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남기면서 저 탑재할 수 있는 건 LFP 배터리다. 그래서 지금 탑재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 지금 한국 배터리 그 업체들이 이제 특히 양국제 업체들하고 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른바 그 하이만간, 그러니까 하이만간 계열의 미드니켈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하이니켈은 초고성능 이제 하이엔드 차량 중심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거보다 좀 중저가 보급형 엔트리까지 내려가려면 이제 니켈 비중도 낮춘 미드니켈 그런 다음에 이제 코발트 프리 이런 쪽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양산 직전 단계까지 다 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 LFP 배터리보다 가격은 약간 비싸지만 또 성능을 개선한 LMFP 배터리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LFP 배터리보다 가격이 약간 비싸지만 성능은 하이니켈 배터리보다는 떨어지지만 꽤 성능도 좋은 그런 배터리들이 이제 막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LFP 배터리, 그리고 이제 뭐 하이니켈 배터리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그 기본적으로 3원계, 다원계 배터리들이 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가격을 많이 떨어뜨려 왔어요, 배터리. 예, 그래서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지금 몇 분의 수준으로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계속 떨어져 갈 거고 그렇게 되면 LFP 배터리가 오히려 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LFP 배터리는 제가 볼 때는 ESS 시장에서 쓰일 수 있는데 그것도 저는 ESS 시장에서는 많이 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와서는 ESS 시장에서도 많이 쓰이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무슨 이유냐 하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거 이런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를 그 이용한 그런 발전을 하고 그게 그러면 특히 이제 도심 쪽에 이제 공급을 하는 단계로 가게 되면 이게 도심 근처에 두게 되면 사실은 공간이 또 크면 안 되거든요. LFP 배터리는 공간이나 부피를 많이 차지하더라도 싸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도심에서 대규모로 이제 그런 ESS를 공급한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LFP 배터리를 하면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또 도심에 그거 막 엄청 대규모로 쌓아놓으면 그것도 보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컴팩트하게 만드는 쪽으로 지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ESS 향으로 약간 그 한국의 이제 가성비 짱인 그런 배터리들, 뭐 미드니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심지어 또 하이니켈까지 사용해서 그 굉장히 컴팩트하게 ESS 쪽 그 배터리 수요에 지금 굉장히 많이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ESS 쪽으로 나중에 활용하게 되는 건 앞으로 이제 25년, 26년 지나가면 폐배터리 리사이클 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걸 이제 우리가 폐배터리를 리사이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유스를 할 수 있는데, 이걸 폐배터리를 사실 이제 충방전을 잘해서 그 리유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리유스를 하면 그 리유스를 했을 때, 그거는 이미 이제 폐배터리이기 때문에 되게 단가가 싸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거는 그냥 지금의 우리 3원계 배터리, 그걸 그냥 ESS용으로 활용하면 돼요. ESS용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LFP 배터리는 사실은 리사이클 하기가 쉽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금속들, 그 광물들이 그렇게 비싼 게 없어서 활용 가치가 떨어지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리유스를 한다 하더라도 이 성능이 떨어진 걸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3원계 배터리가 되게 피활용,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되게 싸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살려서 리유스를 할 때 그걸 LFP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쓸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LFP 배터리는 전기차용으로는 일단 가면 갈수록 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많이 받을 텐데 그 ESS용으로도 그렇게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안 쓰이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이제 LFP 배터리를 한국 시장에 뭔가 2차 전지에 굉장히 위협받는다고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땐 거의 낭설입니다. 낭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린 건 제가 뭐 기술적으로 엄청 잘 알아서 이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저는 엔지니어도 아니고 무슨 연구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기술 개발의 연구자도 아니죠.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러니까 현업의 전문가들이 떼거리로 있는 그 기업 현장을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거의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 현업에
제가 단순히 IR 담당자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가면 제가 뭐 그 회사의 뭐 대표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그 회사의 뭐 중역들도 만나고 기술진도 만나고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계속 이런저런 의견들을 물어보죠. 물어보면 그 중국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될 거고 그것 때문에 뭐 한국 배터리가 자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현업에서 가면은 그런 이야기 하면 바보 취급받아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대한민국 여의도 정권가에는 그렇게 흘러다니고 언론들이 그렇게 도배를 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혹시 그러면 한국은 LFP 배터리에 경쟁력이 있나요? 한국은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이제 뭐 사실 별로 만들 마음이 없었죠, 원래는. 네. 그러니까 저게 어차피 시장에서 크게 쓰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LFP 배터리를 만들고 그래서 그러면 만들까 말까 하다가 이제 저가형으로 일단 좀 만들자 해서 이제 개발은 했죠. 그리고 그런 건 주로 이제 미국이, 예를 들면 LG 엔솔이 이제 미국 애리조나에 만드는 그게 LFP 배터리 같은 것도 전기차용이 아니라 ESS용이거든요. 예, 그런 용도로 이제 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근데 뭐 중국 전기차에, 그러니까 뭐 전기차 탑재용으로 지금 LFP 배터리를 열심히 만들고 있나?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중장기적으로 위협적이라고 보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와서 뭐 중국이 만드는 LFP 배터리 같은 거 만드는 게 실익이 없다고 보고 그거보다 굳이 이제 만든다면 조금 가성비 측면에서 더 좋은 LMFP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그 현장 기업들 탐방해보면 아무도 LFP 배터리 때문에 뭐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와들와들 떨고 있는 업체들이 국내 현장에는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이게 증권가들은 맨날 그렇게 뭐 LFP 배터리 때문에 뭐 한국 배터리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할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무슨 이해관계가 없이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도배되는 현상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진짜로. 혹시 그러면 중국의 2차 전지 배터리 성장은 우리 한국은 좀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긴 한가요? 중국의 2차 전지 배터리? 아니 경계는 해야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어쨌거나 일본은 지금 이미 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잽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 배터리가 왜 강한가 이걸 저희 뭐 자체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좀 길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한국 배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뛰어난 게 많아요. 근데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일본이 왜 한국을 못 따라잡았나? 왜 한국보다 뒤처져 있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재 중에 원래 일본이 되게 원래 원천 기술도 있고 잘하던 데였는데 왜 분리막이나 전액 일부 정도를 제외하고는 별로 못하고 있나? 양산 개발을 못해서 그래요. 일본의 배터리 업체 뭐 있죠? 파나소닉 있잖아요. 근데 파나소닉이 주로 생산 캐파 구축에서 들어간 거는 테슬라 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이 늦었기 때문에 일본 쪽의 배터리의 그 생산 캐파 구축 필요성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소재나 장비도 마찬가지인데 배터리 셀 업체 고객사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스펙들을 맞춰가면서 그 품질도 맞춰가고 그 한편으로는 장비 같은 경우는 고도화 해가면서 공정 능력도 키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일본은 어느 기간인가 거의 사라져 버렸죠. 축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양국제 1, 2, 3등, 뭐 그다음에 전액 1, 2, 3등, 뭐 동박 1, 2, 3등, 알루미늄박 1, 2, 3등. 국내 1, 2, 3등이 다 세계 1, 2, 3등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너무 답답한데 그래서 그 정도의 기술력을 이미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이미 이제 우리를 못 따라오는 단계에 들어갔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전기차 시장이 커졌고 배터리 밸류 체인도 사실 우리보다 먼저 구축했죠. 특히 강물 쪽이 워낙 강하고 근데 강물 쪽이 강하긴 한데 기술력이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뛰어나냐?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CATL이 캐파 구축을 하거나 뭐 비아디가 캐파 구축을 한다 그러면 그 중국 업체들의 그 어떤 뭐 공정 장비의 기술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은 자동화의 수준도 상당히 떨어져서 그 자동화가 안 되는 부분을 다 인력으로 그냥 인해 전술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생산 효율이나 수율 이런 거 따지면 되게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CATL이나 비아디 같은 정도 업체들은 그런 장비 업체들을 가지고도 계속 이제 협업해가면서 웬만큼의 이제 그런 생산 캐파 수준을 끌어올려 오긴 했는데 나머지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뭐 제대로 끌어올리지도 못했고요. 예, 그 단적으로 그 장비 업체들하고 결국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유럽의 업체들이 그 중국 장비 업체들을 썼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몇 년 전까지 썼는데 중국 장비 업체들을 몇 년 전에 쓰고 나서는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다 한국 장비 업체들 구매해요. 유럽 스타트업들이. 그 왜 그러냐 하면 중국 장비 업체들 써봤는데 이게 제대로 이렇게 뭐 셋업 해갖고 돌리니까 생산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삐그덕 저기서 삐그덕. 그래서 이걸 뭐 다 뜯어내서 새로 한국산 장비로 교체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또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한국 업체들 불러갖고 여기 조금, 여기 좀 개선해서 조금 그래도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데도 있고요. 그런 수준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유럽의 배터리 업체들이 왜 한국의 장비들 틈키 발주를 하냐 하면 이게 이제 그나마 중국 CATL 같은 데는 그 지네들 장비 업체들을 데리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해보는데 유럽 업체들은 그런 경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서 뭐 아예 한국 업체, 장비 업체한테 틈키로 그냥 예, 조립 공정부터 뭐 활성화 공정까지 당신들이 다 그냥 셋업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거꾸로 보면 나중에 CATL이 유럽에 진출한다. 네. 중국처럼 그렇게 인력들 막 편하게 중국 인력들 다 쓸 수도 없고 그게 뭐 환경 노동 규제 다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생산 캐파를 구축해서 수율 끌어올리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한국 업체들은 이미 그 구간을 다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뭐 중국 업체들이 뭐 저런 거 별 차이 있겠어? 심지어는 어떤 분은 뭐 태양광 산업 뭐 비슷한 꼴 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웃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아니 태양광 산업이야 우리가 뭐 하는 게 전에 OCI라는 정도 업체 뭐 이런 정도였지 우리가 대규모 그룹들이, 계열사들이 했나요? 그리고 한국에 본격적으로 산업으로 자리 잡기 전에 이미 중국이 이제 워낙 이제 뭐 덤핑을 해버리는 상태였고. 네. 그러나 이게 태양광 산업하고는 다르게요. 그 2차 전지 산업은 한국에 지금 보세요. 4대 그룹 중에 3대 그룹이 해요. 예, 삼성, LG, SK온 4대 그룹 중에 3대 업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바보라서 해요. 그리고 수주잔고가 지금 1100조 원이 됐다고 하잖아요. 수주잔고 1100조 원 쌓아놓고 지금까지 저 사업을 해온 한국 산업이 어디 있어요? 반도체도 못 그랬는데요. 아니 거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향후에 소재와 장비가 같이 지금 발전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되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 의미가 뭐냐면 네. 양산 개발 능력에서 가면 갈수록 앞으로 격차가 벌어집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특히 25년, 26년에 빅뱅 폭발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LG엔솔, 삼성, SK온이 떼돈을 벌어요. 영업 흑자가 엄청 쌓이거든요. 몇 조 원씩 쌓여요, 그때부터. 그냥 몇 조 원이고 그게 막 언젠가 10조, 20조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다음부터 계속 공장 캐파 계속 늘려야 되거든요, 그때. 그럴 때부터 지금은 이제 뭐 북미 쪽 중심으로 해서 빨리 배터리 빨리 이제 좀 공급해달라고 하니까 당장은 어떤 장비 고도화, 공정 고도화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일단은 막 빨리 구축을 하고 있는데 25년, 26년 정도 지나서부터는 웬만큼 이제 일단 급한 불은 쉽게 말하면 끈 셈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 번 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정 고도화에 나서거든요. 그러면 못 따라옵니다. 중국 업체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리고 한번 보세요.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삼성은 삼성전자가 있죠. 그 다음에 SK는 SK 하이닉스가 있죠. 네. 이 그룹의 사령탑들이 바보가 아닌 한 배터리 산업이 미래 먹거리라는 거 모를까요? 알죠? 아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하고 있는 업체들이라면 LG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없지만 디스플레이가 아주 강하잖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2차 전지보다는 지금 제조 역량의 수준이 훨씬 높고 기술이 고도화되어 있는 산업들이란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축적이 되어 왔으니까 이 제조 역량을 지금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지금 조금씩 가고 있는데요. 2, 3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의 기술을 고도화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적용해 갈 겁니다. 제가 이거 그냥 제 추측이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의 지금 기본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 그다음부터는 중국 업체가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뭐 중국 업체가 아무리 반도체 뭐 개발한다고 그래도 못 따라오잖아요. 네. 이게 뭐 반도체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네. 그 공정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 효율, 가동 과정에서의 어떤 효율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중국 업체들이 경쟁 못할 수준으로 앞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걱정 안 해요. 네. 지금도 LG엔솔이 지금 중국 시장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100만 대, 유럽에서 100만 대 팔리는데 중국 전기차 시장이 지금 600만 대 팔리는 국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언론들이 계속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중국 시장이 이렇게 커져 있는 단계에서 자꾸 뭐 CATL하고 비아디 합쳐서 뭐 중국 배터리 판매량이 점유율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향후에 2035년 정도 가면 어떤 판도가 벌어지냐 하면요. 오히려 2030년, 35년 정도 가면 뭐 미국 전기차 시장이 1000만 대 이상, 2030년 정도 가면 뭐 1000만 대?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전기차 시장도 1000만 대. 근데 유럽 전기차 시장이 1500만 대, 1600만 대 이런 시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배터리 탑재량으로 따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중국은 막 홍강 미니 같이 이렇게 막 탑재 용량이 뭐 진짜 얼마 안 되는 그런 뭐 전기차부터 해서 탑재 용량이 평균적으로 되게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대수일 때 미국의 대당 전기차에 실리는 배터리 탑재 용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될 수 있어요. 유럽은 중국의 대당 배터리 탑재 용량이 최소 1.5배 가까이 되죠. 1.5배 넘겠죠. 그러면 그 시장에서 1등이 누구냐?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살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점유율뿐만 아니라 배터리 결국은 시장 사이즈라고 할 때는 결국은 매출이잖아요. 네. 그럼 국내 배터리 3사의 매출 규모 기준으로는 미국에서 2030년 넘어가면 그 한국 배터리가 최소 85% 넘어가요. 매출 기준으로. 유럽에서 한 60% 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데 인구가 워낙 급속하게 늘어나서 2030년대 이후에 EU, 미국, 중국에 이어서 4대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고 하고 단일 국가로 따지면 미중에 이어서 3대 시장으로 성장할 나라가 인도거든요. 인도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반중 현중 정서가 아주 폭넓게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인도가 그 중국하고 이제 국경지대를 굉장히 넓게 맞대고 있으면서 인도하고 중국 간의 그 관계가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도 모디 총리가 중국의 그 제조업은 절대 안 받아들일 거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그럼 그 시장을 누가 먹겠어요? 그 인도 배터리 시장을? 한국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저는 점령한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한국 배터리가 적어도 매출 기준으로 그 중국까지 포함하더라도 전체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차지해요. 네. 아니 그런 단계까지 간다니까요. 근데 그런 단계까지 가면은 국내 배터리 매출 규모가 2030년대 초반 정도만 가도 합산 매출이 400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446, 40% 차지하는 0.160조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건 ESS나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나 뭐 또는 전기 선박이나 뭐 전기 중장비, 농업용 뭐 장비 이런 것들 그런 거 전기화되는 건 다 제외하고 전기차만 따진 거예요. 네.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데요. 그 시장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경쟁력 발휘하는데요. 중국과의 상황은 좀 알겠고요. 미국으로 좀 넘어가서 바이든 정권이 이제 다음 재선에서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트럼프가 될 수 있다면서 그걸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뭐 IRA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IRA가 폐지되지 않더라도 결국 트럼프는 바이든과는 좀 반대되는 걸 펼칠 텐데 전기차 배터리에는 결국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냐. 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타당한 얘기는 아닌가요? 트럼프가 되면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시속 100km로 가던 걸 시속 한 뭐 80, 90km로 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정도입니다, 그냥. 예. 아니, 100km로 가던 게 뭐 80, 90km로 간다고 해서 뭐 안 가는 건가요? 예, 가는데 트럼프가 집권 안 했을 경우에 비해서 조금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 있지. 조금 늦어지는 거지. 뭐 크게 늦어지는 게 그로 가는 아니죠. 단계를 막을 수는 없다. 그 한국 언론들이 자꾸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건 거의 가짜 뉴스인데 네. 트럼프는 IRA를 폐지하겠다고 뭐 정식으로 뭐 한 게 없거든요. 네. 그 바보입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그냥 트럼프가 한 거는 저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 파업할 때 그 전미 자동차 노조는 사실 바이든 표거든요. 근데 그 파업할 때 이제 자기가 좀 끼어들어서 조금이라도 표심 얻어볼까 싶어서 조 바이든의 이제 All Electric Cars 전면 전기차화 정책으로 이제 가게 되면 그 수혜는 이제 뭐 중국이 다 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중국 위협론을 이제 드러낸 건데 근데 그걸 맥락을 잘 뜯어보면 IRA 부분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떠나서 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적으로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고 레토릭이 굉장히 능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의도한 거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이게 이른바 전기차 쪽으로 빨리 전환하면 사실 이제 노동자들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거든요. 아무래도 프로세스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일 뿐이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중국 때리기를 한 거잖아요. IRA 법안이 뭡니까?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 견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IRA를 없앤다고요? 바이든보다 반중 스탠스가 훨씬 강한 트럼프가? 그럴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누구는 트럼프 되면 파리 기후 협약 탈퇴했듯이 그렇게 하지 않겠냐.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경우는 국제 협정이어서 미국이 이제 자기네들 자국 우선주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냥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 구속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오바마 행정부 때 풍력, 태양광 발전에 관해서 굉장히 큰 세액공제 혜택을 줬거든요. 그 트럼프 행정부 때도 그 세액공제 혜택 연장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요. 왜 연장했겠냐고요, 그걸. 그 다음에 심지어 미국 의료보험 정책 중에 하나 이제 오바마 케어, 메디케어를 이제 오바마 때 기억한 건데,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그거 폐지한다는 게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때 상하원 다 장악하고 있었던 시기에도 그거 폐지 안 했어요. 왜? 메디케어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거 설명드릴 필요 없이 안 그래도 그저껜가 관련한 기사가 나와서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브라이언 디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IRA 법안에 이제 어떤 그 기초를 만드는 데도 이제 기여했던 분인데, 이분 발언이 그래요. 미국의 정치 상황이 지금과 달라진다고 해도, 즉 트럼프가 집권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달라진다고 해도 IRA 법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고요. 정치적 변화에 상관없이 IRA 법안이 유지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IRA 법안은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 부문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초당파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IRA 법안 통과된 다음에 공장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 주요 지역이 텍사스주, 켄터키, 테네시 이런 게 공화당 지지색이 되게 강한 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지역, 그 다음에 미시간주처럼 되게 경합 지역들, 이런 주. 이런 지역들이 뭐냐면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서도 되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이에요. 근데 이 지역들이 뭐냐면 지금 다 연방정부 보조금 더하기 주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지금 한국 배터리 공장들 다 유치했단 말이에요. 그거 유치하면 막 정치적으로 엄청 성과인 것처럼 막 주지사들이 막 자기네들 막 선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포기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진짜 선거에 지기로 작정했으면 몰라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의 풍력 발전이 그 이전에 10년 전에 1% 발전 비중이 안 되다가 오바마 행정부 플러스 트럼프 행정부를 다 거친 지금까지 1%이던 게 10% 비중으로 늘어났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때도 풍력 발전 계속 했다니까요. 거기다가 테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초기에 이제 막 약진할 때, 그때가 사실 트럼프 행정부 기간이었어요. 그때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 그러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확장을 못했냐? 확장 엄청 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냥 사실 설득력이 별로 없는 이야기라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데, 이게 한국 언론들이 하도 이상하게 과장 왜곡 보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휘둘리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된다 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기스가 날 수는 있으나 틀을 바꾸는 어떤 변화는 사실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IRA 감축법으로 이제 중국 견제하고 있고, 인도도 중국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고, 근데 유럽도 되게 중요한 전기차 시장인데, 유럽도 중국에 대해서 2차 전지는 좀 그렇게 탑당치 않아 하나요? 그럼요. 유럽이 지금 이제 태양광 산업 때 중국한테 이제 폭격을 맞아서 걔네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생산된 그런 전기차들은 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잖아요. 사실 걔네들은 개판으로 만들고 그냥 사진도 많이 돌아서 이제 지금 화제가 돼 있긴 한데 그냥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는 용도로만 만들어서 전기차 만들어서 그냥 야적장에 막 폐기 처분해 놓은 그런 전기차들 엄청 쌓여 있잖아요.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싸게 이제 만든 전기차를 이제 유럽에 갖고 들어와서 파니까 유럽의 이제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적으로 타격을 입는다고 이제 원성이 자자하니까 EU가 얼마 전에 이제 이른바 반보조금 조사라는 걸
실시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 아마 나올 텐데, 이게 반보조금 조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기차 경우를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전기차를 싸게 공급해서 유럽이 타격을 입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싸게 한 만큼 거기에 상계 관세라는 거, 상쇄시키는 관세라는 걸 물리고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까지 물려요. 그러면 실제로는 보조금 받은 것보다 더 이제 그 효과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비싸지게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기차 진입을 막겠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는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 차까지 포함해서 그런 이제 혜택을 받은 유럽 브랜드의 배터리까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차들이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많이 실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반보조금 조사에 의해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매겨지면 그만큼 이제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만큼 중국 전기차에 실린 배터리의 확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반보조금 조사부터 해서 그다음에 CBAM이라고 해서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런 것들이 사실 환경 규제이긴 한데,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관해서 가장 대비가 안 돼 있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걔네들은 환경 규제, 뭐 노동 규제 신경 안 쓰고 지금 막 만들어야 되잖아요. 중국에서는. 유럽에 갖고 왔을 때 그걸 할 수 있을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제가 뭐 기업 탐방들을 가보면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그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 업체들이 저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비한 그 생산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맞춰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땐 큰 문제 없이 맞출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업체들은 아마 거기에 탈락돼서 걸리는 업체들 많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게 사실은 환경 규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중국을 배제하는 제도적인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배경이 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퓨 리서치 센터라는 미국의 이제 여론조사 업체가 이게 매년 실시하는 걸 보면,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협증 정수가 뭐 세계의 지역을 가리지 않고, 뭐 미국, EU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 동남아시아, 뭐 이런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반중 협중 정수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배경 속에서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우리가 기술력이나 아까 말씀드렸지 뭐 양산 개발 능력,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뭐 생산 능력, 생산 공정, 효율 뭐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앞서갈 텐데, 그런 걸 자체하고도 기본적으로 판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판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게 한국 배터리 산업이 얼마나 좋은 흐름이냐는 거죠. 자, 아까 미국 얘기하실 때 테슬라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소장님은 테슬라는 지금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테슬라는 뭐 여전히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주도 업체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가 거의 주도적으로 만들어 온 시장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시장은 테슬라가 여전히 전기차 메이커 중에 굉장히 유력한 메이커겠지만 테슬라가 전부가 아닌 흐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어쨌거나 이게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만 놓고 보니까 그렇지만 이게 전체 완승차 판매량으로 보면 여전히 테슬라의 판매량이 미국 빅3,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 3개 업체의 판매량에 비하면 사실 되게 작거든요. 물론 이제 전기차 쪽으로 전환하면서 테슬라의 판매량도 점점 커지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이 미국의 자동차 3사, 특히 GM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지금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차 모델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속속 전기차의 모델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F150 라이트닝 뭐 이런 것들처럼 뭐 굉장히 인기 있는 실버라도 뭐 이런 그 픽업 트럭 종류들 비롯해서 SUV 차량들, 이런 것들을 다 전기차로 바꿔가면, 테슬라 역시 이제 무슨 뭐 사이버 트럭도 만들고 하고 내놓고 또 그것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전체적인 이제 전기차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점점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절대적으로 계속 가파르게 커지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도 계속 많이 크게지겠죠. 그리고 실적도 많이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뭐 그 FSD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독 경제 모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거, 뭐 이런 등등에서 계속 실적은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독주 현상? 이런 현상은 이제는 조금 많이
퇴색될 거다라고 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저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그럼 그 밖에 혹시 2차 전지를 이어서 좀 유망한 섹터 및 주식, 아니면 2차 전지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괜찮게 보시는 뭐 어디가 있다고 보세요? 뭐 일단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향후 3년 동안 2차 전지 섹터에 저라면 최소 80% 이상의 비중을 예,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제일 성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차 전지가 아니면 예를 들면 전기차향 부품들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지금 정부 들어오고 나서 좀 신재생 에너지 쪽 그 추진력이 좀 많이 약한데 예,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쪽도 결국은 갈 건데, 태양광 산업은 사실 우리가 역시나 미국 IRA 혜택을 받는 뭐 태양광 일부 업체가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요. 뭐 풍력 쪽은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풍력 쪽도 분명히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어쨌거나 거대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거대한 이제 에너지 전환의 일부이기 때문에 갈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측면 외에, 조선 쪽이 내년 정도에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조선 쪽은 제가 조금 간다 하면서 지금까지 못 간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조선이 만약 사이클에 올라탄다고 하면 뭐 조선 사이클도 최소 4, 5년은 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조선 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탐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밖에 풍력과 태양광, 조선 쪽은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 보고는 있는데 아마 실제로 그렇게 투자는 그렇게 뭐 비중 있게 할 아닌 총알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네, 비중 있게 투자할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이나 일부 뭐 업체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리고 개별 기업으로 들어가면 뭐 이건 뭐 자꾸 이야기를 하면 또 뭐 주가 띄운다는 이야기 들을까 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전자담배도 결국은 메가 트렌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자담배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에 어떤 전자담배 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는 메가 트렌드로 보고,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실적 성장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업체도 저는 포트에 비중 있게 투자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예. 앞서 말씀하신 반도체는 이제 업황 반등 좀 기대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쨌든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 주식인데 주가 좀 2024년 좋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사이클상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실제로 이제 좀 탐방을 가서 뭐 저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직접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하는 이렇게 뭐 반도체 장비 업체들 이렇게 가보면 아직도 뚜렷하게 무슨 이렇게 좋아지는 시그널들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이게 사실 투자의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거죠. 실제로 가보면 계획이나 어떤 기대는 있는데 뚜렷한 그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크게 안 나오는, 예. 뚜렷한 실적 개선에 이제 그 전망이 안 나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저희처럼 이제 좀 실적 추정이 충분히 뚜렷하게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 구간에서 예, 중장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이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기가 되게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오늘 거의 한 2시간 정도 가까이 이제 소장님과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2차 전지 하락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불안해 하시잖아요. 진짜 정말 끝난 게 아닌가,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던데,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 말씀 주신다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조정은 불안해할 게 아니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평생 투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평생 투자하라고 강조하고 싶거든요. 평생 투자하면 올바른 접근법을 배워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 굵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사실은 주식 투자는 대부분 돈을 버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그 하루 단타 치면은 잃을 확률과 딸 확률이 반반이라고 하지만 이게 1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65% 이상으로 승률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10년 범위로 올라가면 거의 95%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 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하면 그만큼 승률이 높아지는데 사람들이 정반대로 한국에서 이게 진짜 그 투자 문화가 이상하게 돼 있는데 다 단타 매매하거나 테마 추종 매매를 하거나 뭐 스윙을 한다거나 또는 뭐 기간 따라서 모멘텀 플레이 하는데 아니 기간이 모멘텀 플레이를 주도하는데 그 기간이 유리한 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2차 전지 산업처럼 메가 트렌드 산업 구조적 성장 섹터에 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하면 이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 각종 배터리 셀 업체뿐만 아니라 그 소재 업체, 장비 업체는 사실 뭐
조금 그 한참 개파 정설하는 그 구간이 뭐 일정하게 단기적인 실적 또는 주가 고점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뭐 몇몇 업체가 살아남아서 성장을 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2차전지 섹터 전체적으로는 10년, 20년, 30년 성장한단 말이에요. 이런 산업이 등장했다. 기존의 한국 산업 대부분이 뭐 조선기계, 철강, 화학처럼 막 이렇게 경기 순환주의고 그러다 보니 이게 고점에 잘못 들어갔다가 물리면 막 몇 년을 다시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국장에서는 길게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안 그래요. 구조적 성장주 경우에는 몇 년을 투자하는 게 맞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4년 반 정도 투자해서 사실 뭐 투자자로서 굉장히 제 스스로도 놀랄 만큼 예, 엄청난 예, 성과를 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3년만 내다봐도 저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제 주식 자산이 향후 3년 동안에 최소 3배 이상 불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4, 5배 정도 늘리는 게 목표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뭐 4년 동안에 최소 20배 이상 지금 주식 자산을 불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여기서 4배 올린다 그러면 80배가 불어나는 거예요. 주식 자산이.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 26년 끝나고 나서 30년, 35년까지 가더라도 예, 그때는 뭐 2차전지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워낙 덩치가 이제 커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투자 기회들이 저는 계속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2차전지 섹터는 관심 가지시라. 여러분들 평생에. 그리고 그 워렌 버핏이 그렇게 많은 부를 일구었지만 그리고 수익률은 뭐 젊은 시절에 더 높았지만 수익의 크기 자체는 65세 이후에 그렇게 복리 효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눈덩이를 굴리듯이 예, 자산 규모를 키워가면서 그렇게 해서 65세 이후에 그 자산의 65% 3분의 1을 예, 65세 이후에 만들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투자한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의 조정 구간이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짜증나는 구간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구간이에요. 특히 2차전지 섹터 그동안 올해 계속 오르는 동안 못 올라타서 마음이 속쓰렸던 그런 분들은 사실은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죠. 제가 볼 때. 그렇다고 지금 살 때도 당연히 뭐 분할 매수해야 되고 또 좋은 기업 충분히 스터디 하신 다음에 올라타셔야 되긴 하지만 지금이 되게 좋은 구간이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구간 안 놓치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소장님 말씀이 지금 2차전지 조정 구간이 굉장히 힘든 분들에게 좀 마음을 다잡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소장님과는 올해 한 12월쯤에 2024년 2차전지 시장을 전망하는 그런 자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손대현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